가상화. 우리가 기존에 서버를 돌렸던 그 서버가 가상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를 여러 대의 가상 서버로 분할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가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머신 모니터라고 처음에 불렸는데 요즘에는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물리적인 서버 하드웨어 위에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왼쪽이 기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였고 X86 아키텍처의 서버, 회색깔 서버에 CPU 꽂혀 있을 거고요. 메모리, 니카드, 디스크가 꽂혀 있을 건데 이 X86 서버에 하나의 운영 체제가 설치가 되죠. 일반적으로 PC도 마찬가지고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히스토리가 있었죠. 하나의 운영 체제에 보통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도록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CPU의 활용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활용성이 저하됐었는데 이러한 환경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하나의 X86 서버에 기존 물리적인 자원은 동일하게 있는데 중간에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하이퍼바이저 또는 VMM이라고 하는 가상화 레이어고요. 가상화 레이어 위에 별도의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요게 하나가 이렇게 뚝 띄어서 가상 환경에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의 가상 서버는 자신만의 CPU, 자신만의 메모리, 자신만의 니카드, 디스크가 있다고 믿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물리적인 리소스, 이런 리소스들이 추상화되어서 제공되도록 누가 제공한다? 이 가상화 레이어에서 제공된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또 격리죠, 격리. A라는 가상 머신과 B라는 가상 머신이 서로의 자원을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기존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의 자원을 접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완전한 격리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410호에서 다 같이 강의를 하지만 요 환경에서 만약에 논리적인 가상벽을 만든다고 치고 중간에 A반, B반을 구성한다고 쳤을 때 A반의 강사 목소리가 B반에 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만약에 아까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8명의 수강 학생이 있었어. 그랬을 때 8개의 자리만 하나에 똑 떼가지고 논리적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강의를 돌릴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이 뭐다?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서버 가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화 인셉션이라고 아십니까? 인셉션? 못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죠? 대부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남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꿈속에 꿈이 있고 그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로 꿈에 몰입감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가상머신도 이 가상머신 측면에서 내가 가상머신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상화된 환경에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어야 된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처럼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CPU 사용할 수 있고 메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환경의 제공에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녀석은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동등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MM이 기존의 머신이 사용하는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더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에 있는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의 생성과 삭제, 성능 보안 등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버 가상화 기술이 등장하면서 어떤 게 가능해졌냐?
물리적인 서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물리적인 강의실이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강의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걸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하나의 서버의 메일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서버의 웹, 하나의 서버에는 레가시 앱 이렇게 동작했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헤드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통합하는 거예요. 레가시 앱이라든지 메일 같은 경우는 하나 같이 합쳐도 이슈가 없겠다라고 판단한다면 하나의 서버에 가상 환경으로 두 개를 배치를 하는 거죠. 30, 30 해가지고 기존에 30이었다면 활용도를 의식으로 이끌어내는 거고, 웹은 만약에 물리적으로 뭔가 가용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로 두고, 이러한 논리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있는 환경을 이 가상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상화를 해서 어떻게 한다? 서버의 활용들을 강력하게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예요? 하드웨어가 하나 절약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영 관리도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돼요.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죠? 그 인력이 이 투자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 관리가 효율성이 향상될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사용되지 않은 리소스를 다른 곳에 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소스 활용도도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콘솔리데이션, 통합이라고 한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서버 가상화입니다. 서버 가상화. 하나의 서버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서버 가상화고요. 서버 가상화만 가능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으로 예를 들었을 때 요게 하나의 A라는 회사가 사용하는 가상 머신이고요. 요게 뭐 B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가상 머신이라고 했을 때 가상 서버 측면에서 이 회색깔 안에 있는 서버 측면에서는 완전히 격리가 됐어요. 이게 서버 가상화죠, 그죠? 근데 A와 B가 만드는 트래픽이라든지 A와 B가 로 들어오는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하나의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트래픽이 같은 구간에서 보이게 되면 A가 B에 대한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고요. B도 A에 대한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네트워크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 위쪽은 네트워크 구간도 뭐가 필요하다? 결국 가상화가 필요하다. 네. 서버 가상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측면에 가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할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사용되는 게 일반적으로 캡슐화라고 하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알파넷을 말씀드리면서 알파넷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패킷 네트워크라고 했죠. 패킷 네트워크. 내가 보낸 데이터가 이만한 거라고 해도 실제로 전달될 때는 그게 쪼개져서 패킷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같은 유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킷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사용해서 캡슐을 A라는 레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기 만약에 어디다가 줄까? 아까 마찬가지로 A와 B의 가상 머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A에서 만들어진 트래픽이 같은 물리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는 A 트래픽 앞에다가 이건 A 거야 라고
캡슐을 하는 거. 나중에 포장을 하는 거죠. 내가 택배를 보낼 때 보낼 택배에다가 한 번 더 박스를 세워가지고 씌워가지고 요거는 A 트래픽이야. 그러니까 이 A 트래픽이 가야 될 경로로 보내주고 A 트래픽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줘라고 캡슐화를 하면 이걸 인지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어떻게 해요? A만의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A, 여기서는 레드라고 표현되는데 레드만의 네트워크가 논리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블루도 블루만의 네트워크가 논리적으로 형성된다. 요거는 단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이 강의장이 이제 서버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A, B반이 따로 나눠져 있어. 근데 A반이 가는 경로랑 B반이 나가는 경로가 논리적으로 분할이 돼 있는 거. 그때 나갈 때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캡슐을 씌워가지고 여러분들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캡슐화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패킷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한 기술이고, 이 캡슐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VLAN이라든지 VXLAN이라든지 이런 기술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버추얼 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VLAN이라는 기술은 결국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트래픽에 앞에 헤더를 더 띄워 붙여가지고 버추얼 패킷을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서버 가상화와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성을 더 높일 수가 있었다. 자, 근데 이제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물리적인 인프라는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한다고 쳐도 결국 물리적인 인프라,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등을 구매하고 배치하고 구성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결국 내가 할 일인데, 이거를 뭔가 또 대신해줄 업체라든지 그런 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6년에 등장한 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AWS가 등장했다. 여러분들 AWS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라든지 프로젝트들이 여러분들의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는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배포할 때는 보통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가상 머신 EC2 서비스, 여기 일라스틱 컴퓨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보통 배포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티어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 한 대만 특정 타입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텐데, 아무튼 2006년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특성은 뭐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를 파는 회사였어요, 처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를 팔지만 그때 당시에 트래픽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말이라든지 명절 같은 데는 트래픽이 많이 몰리겠지만 언제 트래픽이 몰리고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해야 됐었냐면 트래픽이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결국 서버를 쟁여놔야 되는데 요거를 허용하도록 서버를 구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룸이라는 게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 올지 모르니까 보통 서버의 대수라든지 서버의 스펙을 이런 트래픽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오버 스펙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빗금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낭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비용 측면에서의 절감을 느낀 거죠, 이 아마존이. 그래서 이 서버 용량이 부족하거나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작으로 우리가 이 AWS가 뭘 만들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사실 이 AWS를 만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걸 사용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특별히 이 아마존 같은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 이걸 구매 대행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네. 이때 트래픽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요거를 막 요 트래픽을 커버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매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 가상화 구현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사업성 측면에서 이거를 사업화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2006년에.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이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퍼블릭하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필요한 만큼 컴퓨팅 리소스를 빌리는 것이 이때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시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퍼블릭하게 일반 커스터머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구글이 2008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CP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동일하게 했고요. 2009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등이 이제 시작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른쪽 밑에는 AWS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도식화해 놓은 건데 현재는 이거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컴퓨터 측면에서 EC2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가상머신 서비스. 그다음에 람다 이벤트 트리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펑션 측면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람다. 그리고 스토리지 측면에서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나중에 그 중간고사 이후에 아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CDN이라든지 클라우드 포인트 CDN. 그리고 DNS 서비스 유닛 라우터 53, 인터넷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가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VPC,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등 네트워킹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보안 측면의 서비스들, 그 운영 측면에서 서비스들 등등이 존재한다. 지금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선두주자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 사실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대 그 아까 말씀드렸던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3대 CSP가 말씀드린 GCP, 애저, AW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한데 사실 클라우드라는 이 컴퓨팅 서비스는 이 로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어딘가 모르는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가상화된 어떤 가상 머신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지연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지연이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응답성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네, 고객들한테. 그래서 응답성을 좀 더 빠르게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등장한 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이 왼쪽이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이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딜레이가 있단 말이죠. 피지컬 디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존재하는데 이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엣지 서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파트 오브 앱 펑셔널리티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는 앱의 일부분을 이 장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거다. 얼마나 가까우냐는 이제 그 CSP마다 다르지만 그 어떤 아키텍처마다 다르지만
이 장비에 바로 다이렉트리 연결된 서버일 수도 있고요. 중간 단계에 있는 서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장비, 고객이 있는 장비와 가급적이면 피지컬 디스턴스가 가까운, 레이턴시가 적은 형태로 제공하는 게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엣지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을 줄인다. 그동안은 이 모든 장비들이 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이만큼 차지했단 말이죠. 그죠? 3명이라고 한다면 3명의 대역폭이 소요됐었는데, 이제는 엣지 서버에서만 왔다 갔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의 대역폭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응답 시간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엣지 컴퓨팅은 3계층 구조예요. 3계층 구조. 데이터 소스는 말 그대로 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스가 데이터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이런 데이터 소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홈 디바이스라든지 CCTV 카메라, 자동차 헬스케어 기기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원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요한 경우 초기 데이터를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스스로 이제 컴퓨팅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그 클라우드 내부에서 스마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결국 CCTV 같은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카메라에다가 말 그대로 스마트하다 보니까 AI 모델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카메라에서는 뭐 인지를 하는 거죠. 지금 기본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한 걸 인지시켜야 되는데, 그 인지를 AI 모델로 스마트 카메라 안에서 하는 건데, 그걸 1차와 2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일반적으로 뭐 뭐 담장을 넘었다라든지, 사람이 담장을 넘었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누구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간단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카메라 내부에서 하던가 아니면 엣지 서버에서,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레저라고 하는 여기서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걸러진 데이터를 전송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모델을 오랫동안 돌려야 되는 것들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쪽에 보내는.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뭔가 이벤트라든지 학습된 데이터를 전달해서,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고, 좀 더 빨리 내가 센시티브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은 클라우드 렛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소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 개발을 저희 옆 부서에서 했었는데,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렛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요 엣지 서버가 이 클라우드 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엣지 계층이 이 로컬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엣지 서버, 아까 말씀드린 엣지 서버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와 클라우드 사이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요 클라우드와 데이터 소스 사이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터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데이터는 여기서 처리하고, 좀 더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2차 이 상단인 클라우드에게 전달한다. 이 클라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라우드이고요. 뭔가 좀 더 복잡한 처리를 할 때는 이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구조가 이 3계층 엣지 컴퓨팅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엣지 컴퓨팅의 장점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응답 속도, 대역폭 절약, 데이터 보안 강화. 왜냐면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여기 내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성 확보.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성 확보할 수 있고요. 이 활용 분야는 다양한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 IoT 환경에서 우리가 엣지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고요. 뭔가 빠르게 처리해야 될 때.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주변 환경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핸들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이게 중요하고요. 증강현실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인식하는 딜레이가 있어요.
사람이 인식하는 딜레이보다 빠르게 동작시키기 때문에 이 딜레이, 레이턴시에 민감한 서비스들은 보통 이런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의 역사를 좀 같이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를 좀 더 면밀히, 세밀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스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니스트는 미국의 국립표준연구소예요. 표준연구소. 네. 표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표준이 제정이 돼야지 그 표준에 따라서 많은 그 장비나 업체들이 이 표준에 따라서 제조를 하고요. 그래야 서로 이기종 간에 뭔가 연결이 가능하고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표준이 중요한데, 특별히 미국에서 그 제정된 표준 기술 연구소니까 사실 굉장히 그 뭐랄까요, 비중이 높은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하는 모든 논문이라든지 화이트 페이퍼라든지 라는 곳에서는 이 니스트라고 하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그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니스트라는 그 기술연구소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정해놓은 게 요 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is a model for 뭐 블라블라블라인데 요거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밑에 요거를 링크를 걸어놨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눌러보시면 실제 문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거다. 뭐뭐뭐를 갖추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한글로 작성해놨습니다. 자, 뭐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대표로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장 앞에 있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 한글로 읽으셔도 돼요. 네, 밑에 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디에서나 동작하고 편리하며 최소한의 관리 노력이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빠르게 제공하고 배포할 수 있는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의 인력거래 중량 네트워크로 접근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클라우드 모델은 5가지의 필수 특성과 3개의 서비스 모델 그리고 4가지 배포 모델로 구성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요 한 문단으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클라우드 모델의 뭐랄까요, 리퀘어먼트라고 할까요? 클라우드 모델은 이 5가지의 필수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필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3개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포 모델로서는 4가지 타입의 배포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이따가 더 살펴볼 거고, 이 문장을 하나하나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니스트라는 표준 연구소에서 이 문장을 정의할 때 그냥 뭐 대충 정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각 단어별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처음 문장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델인데 어떤 걸 이네이블링하는 모델이다? 유비쿼터스를 이네이블링한다. 유비쿼터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유비쿼터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많은 이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에서 뭐 유비쿼터스 연구소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저 라떼는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뭐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이 유비쿼터스는 무슨 뜻이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라는 라틴어의 유비크에서 나온 신조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네. 우리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구름을 설명드리면서, 그죠? 구름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우리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기보다 인터넷이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도
유비쿼터스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처에 있다, 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장소이든 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 유비쿼터스가 이런 개념이었어요. 예전에 뭐 모든 장비에 다 IP를 부여한다, 이런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유비쿼터스해졌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에도 IP가 부여돼서 우리가 원격으로 에어컨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제가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참 편리한 세상이고, 원격으로 제가 히터를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서비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육아를 하는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내려가서 시동을 미리 켜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제거해줬기 때문에 정말 유비쿼터스한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냉장고도 요즘에는 뭐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인터넷만 가능하면 가능한 세상이 유비쿼터스인데, 이런 유비쿼터스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컨비니언트 해야 된다. 컨비니언트, 편리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뭐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자원을 접근해야 돼요. 언제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건 아까 설명드렸고, 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빠르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설정이나 관리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 밑에 거를 보시면 이 클라우드 자원을 사용할 때 별도의 뭐 설치나 다운로드 없이, 예전에 우리 그 웹브라우저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 없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뭐 EC2라든지 뭐 이런 가상 머신들을 접근할 때, 처음에 생성할 때 그냥 콘솔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선택하면 가상 머신이 생성이 된다, 라는 컨비니언트한 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는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래픽이 치솟을 때 이 치솟은 거에 맞게 가상 머신이 개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자원 낭비 최소화 및 비용 절감. 그리고 이제 늘어났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줄어들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편리하다는 거는 자동화됐다는 의미고, 내가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트래픽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되고 스케일 아웃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다. 요거를 누가 합니까? 요거를 CSP가 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그 서버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원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체크하고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하는 작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등을 CSP가 하고요. 우리는 단순히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면 된다. 얼마나 편리한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옛날이라고, 예전이라고 하는 게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클라우드 쪽에서는 클라우드로 그 서비스를 옮기기 전을 온프라미스라는 환경이라고 말해요. 보시는 것처럼 집 모양의 서버가 있죠. 지금 저희 삼육대학교 전산실이 아마 제가 알기로 클라우드화하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화가 자체적인 클라우드 CSP처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VMware를 서비스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온프라미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전산실이 뭐다? 온프라미스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조직 내부에 있는 IT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뭐다? 온프라미스라고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회사들이 서비스를 운영했었죠.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화 하고 있는데, 이 온프라미스라는 용어와 동일한 게 뭐 온사이트라고도 불리고요, 인하우스라고도 불리고요, 로컬, 사설, 뭐 셀프 호스티드, 셀프 매니지드,
셀프 호스팅 이런 용어로 같은 동일어로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다 내부적으로 IT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장점이 있죠. 장점 뭐냐면 내가 관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과 프라이버시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게 있고요.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겠죠. 우리 36대만의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 또는 뭐 어떤 회사 A라는 회사의 특정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걸 커스텀하게 맞춤식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측면에서 자유도가 높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36대만 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아까 보신 뭐 출석 체크 서비스라든지 E클래스 서비스라든지 E클래스는 외부 서버에 있나? 한데 아무튼 우리 웹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할 텐데 그 서비스들을 위해서 초기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운영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전산실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 전산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뭐 한 5명, 6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 5명, 6명이 많은 서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외주를 줍니다. 외주 비용이 또 상당하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자원 할당과 확장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버를 한번 구매하고 설치하고 세팅하고 뭐 서버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네트워크 장비를 새로 구매했다 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를 기존에 있는 거 잘 어우러지게 세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네. 그리고 대처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죠. 우리가 로컬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지 장애라든지 보안 능력을 월등하게 가용성을 높게 설치할 수가 없겠죠. 보통은 가용성이 그냥 자연재해가 오면 그냥 폭삭 주저앉은 형태로 보통 만들어 놓고요. 왜냐면 그 정해진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정해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용성을 최대한 높여서 사실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 능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의 복잡성이 존재하겠죠. 이게 뭐다? 온프라미스 기존의 IT를 운영하던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버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실제로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도 만약에 내가 나만의 개발 서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우선 어떤 종류의 서버를 구매할지를 결정해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종류의 서버를 구매하진 않거든요. 보통 뭐 델이라든지 HP라든지 레노버라든지 또 슈퍼마이크로라는 서버도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서버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각 회사마다 스펙이 다르잖아요. 또 서버들이 그래서 어떤 서버를 쓸지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구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이 구매 프로세스 안에는 발주 내가 뭘 구매하겠다 발주 넣는 거 있고 결제 과정 그리고 수령 과정 그리고 실제로 서버들이 그 서버 회사들은 자기네들 서버가 쟁여져 있는 게 아니라 발주가 들어왔을 때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발주를 넣고 받기까지가 한두 달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미리 필요할 거를 예상하고 미리 구매를 해놔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버 왔을 때 물리적인 서버를 배치해야 됩니다. 렉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서버들 일렬로 이렇게 배치하는. 그리고 가장 위에 이제 스위치, 탑 오브 렉이라고 해서 TOR이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존재하는 이 렉에다가 서버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TOR이라는 그 스위치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미리 아키텍트를 잘 해놔야겠죠. 공간 확보도 해놔야 되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전원선도 잘 정리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집적도를 높여야 돼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집적도라는 거는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 최대한 소위 말하는 쑤셔 넣어야 돼. 공간을 최대한 그 같은 공간 안에 다수의 서버가 들어갈수록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죠. 그리고 전기, 냉각 시스템 이런 것도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 설치된 이후에 운영체제 설치, 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내가 다 했어야 됐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죠, 그죠? 그리고 뭐 아까 비슷할 수 있는데 미리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놔야 돼. 전원 공급 그 시스템, 냉각 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놔야 되고요. 고속 회선, 그 다음에 라우팅, 방화 비역 장비, IPS, IDS 이런 장비들, 그리고 또 네트워크와 관련된 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과 유지 보수, 모니터링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 담당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특별히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어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미리 잘 만들어 놓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픈소스는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죠? 그 업데이트된 기능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 내가 지금 구현되어 있는 업데이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또 다른 공격 어택이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려면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야 돼. 기존에 운영하는 걸 업데이트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업데이트 해야 될 상황이 계속 온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 운영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 업데이트 작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지금 예전 회사 동료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도 경험한 거고 사실 어떤 우스갯소리까지 있냐면 이 클라우드 업계에서 뭔가 패치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사직서를 옆에 놓고 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왜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 클라우드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그 빌라 안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 내가 100% 잘못해서 기둥이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데이터 백업이라든지 성능 튜닝이라든지 장애에 대응할 때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있는 전문가가 또 필요하다. 온프라미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현한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클라우드에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과정만 취해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CSP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CSP에서 구현해놓은 뭐 가상머신 서비스라든지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선택하고 계정 생성 및 인증하고요. 콘솔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 구성을 뭐 몇 가지 선택해서 배포하면 유지보수는 누가 한다? CSP에서 한다.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물론 각 서비스별로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릴 IaaS라든지 파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용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텐데 각 서비스별로 얼만큼의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는지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이 CSP에서 유지보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하죠. 여기 제가 넣어놨네. 이 전통적인 IT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온프라미스 환경. 내가 네트워크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돼. 어플리케이션 망가졌을 때 내가 고쳐야 되고요. 가상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트래픽이 안 간다. 가상화 문제 컨트롤해야 돼. 서버에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스크에 물리적인 문제,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의 IaaS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는 밑에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관리를 하죠.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물리적인 서버라든지 가상화 레이어까지.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컨트롤하면 되고요. 파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편리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이미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제가 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클라우드가 뭐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마냥 좋지는 않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초기 비용은 좀 저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이 간단하고 뭐 어플로더 간단한 경우라면 뭐 가상머신 하나로 돌릴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막 쌓일 때 그 데이터만큼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서비스가 커지면은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거는 뭐 비용 그 절약하는 플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의존성이 생긴다. 이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뭐 서비스 업그레이드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 중단의 이유로 비즈니스에 영향이 갈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엣지 클라우드가 나온 이유 측면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의 지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이전 문제. 내가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B라는 업체로 옮길 때 A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비용도 우리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지고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보통 네트워크 그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뺄 때 그 아웃바운드 바깥쪽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거든요.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비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갈 때 트래픽을 부과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약에 클라우드에 엄청 많이 쌓여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그 이전할 때 굉장히 비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이브리드 형태로 서비스 자체,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클라우드에 놓고 DB 자체는 내 로컬에다 놓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형식으로도 많이 구성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디맨드 네트워크 액세스예요. 온디맨드가 뭡니까? 온디맨드 한국말로 하면 주문형. 주문형.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 Life is too short for the wrong job. 여러분들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인데 그냥 재미삼아 넣어놨는데 이 뭐 ATM기라든지 자판기에 가끔 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상상하잖아요. 이 안에 뭐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자동화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이제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할 때 중간에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은 걸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있을 때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 온디맨드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그림이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커스터머가 고객이 만약에 VM을 아마 요청한 것 같아요. VM을 요청했을 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여기다 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VM들이 오토 스케일하게 늘어나는 것도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형태로 동작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쉐어드 풀 오브 컨피규러블 컴퓨팅 리소스스. 여기서 말하는 컴퓨팅 리소스는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설명한 것처럼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컴퓨팅 리소스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제공해야 된다? 쉐어드 풀 안에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측면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쉐어드 풀이라는 게 뭘까요? 쉐어드는 공유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데이터 센터 안에 그 CSP 업자들은 자기네들의 자원을 물리적으로 설치해 놓고 제공해 주는 거죠. 아까도 잠깐 비유해 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CSP 업자고 이 강의실을 내가 제공해 주는 업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강의실을 구축해 놓고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컴퓨터 하나하나가 IT 자원이고 이 풀 안에서 내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8개, 때로는 12개를 내가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데 이런 IT 자원을 공유되는 풀 안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객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자원은 똑같지만 공유되는 자원이죠. 고객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쉐어드 풀 안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쉐어드 풀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SP 입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이 물리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라는 개념과 나중에 더 설명드릴 멀티 테넌트라는 기술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프로비저닝 돼야 되고 빠르게 릴리즈가 돼야 돼요. 이건 탄력성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제공해야겠죠. 내가 지금 요청했는데 10분 뒤에 뭐 1시간 뒤에 자료를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탄력성이라는 것은 결국 신속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프로비저닝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용어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리소스를 제공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비저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자원이라든지 네트워크 자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런 것들을 프로비저닝한다라고 하거든요. 만들어서 구성해서 제공하는 이런 작업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비저닝을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나 이거 안 쓸 거야라고 했을 때 바로 가져와야 돼요. 그죠? 고객이 나는 이제 안 쓰기로 했는데 그 비용을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면 바로 가져와서 또 다른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빠르게 릴리즈를 해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매니지먼트 에포트, 최소한의 관리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드의 그 중간 개입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CSP의 역할은 뭐냐면 그 서비스 제공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구축, 제공, 운영하도록, 고객은 사용만 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이 왔을 때 프로비저닝 또는 해제를 바로바로 해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중간에서 CSP는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고객은 그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최소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랙션을 하도록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5가지 필수 특성, 3개의 서비스 모델, 4가지의 배포 모델. 우선은 이 필수 특성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네요. 5가지의 필수 특성.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CSP라고 한다면 이 5가지는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5가지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문형 셀프 서비스,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 스스로 필요한 자원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클라우드의 특성과 굉장히 유사한데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근성, 어디서든지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라도 내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리소스 풀링, 자원 공유 측면인데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자원을 고객이 쉐어해서 자원 공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추상적인 높은 수준에서만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사용하는 그 자원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국가라든지 어떤 주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정도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원들은 쉐어돼서 공유가 되는 것.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리전이라든지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긴 하는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탄력성, 아까 설명드렸죠. 빠르게 대응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저 서비스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내가 앞에서 쓰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모두 몰려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쓰고 얼만큼 비용이 청구되고 그리고 어떤 트래픽이 얼만큼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를 면밀하게 매줘도 돼야 됩니다. 고객한테 우리가 정기 청구서에서 자세히 나온 것처럼
각 서비스별로 얼만큼 쓰고 지금 얼만큼 비용이 청구됐고 그런 다양한 어떤 고객이 얼만큼 어떤 작업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성 있게 측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 다섯 번째 매저 서비스라는 개념. 그래서 다시 요약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수 특성 다섯 개가 여기 존재해야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점심시간 확보를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론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